자, 이제 계속해서 주임법 관련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 때 나왔었고요. 요 근래 이제 이 문제가 약간 조명을 받게 되죠. 해서 소위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에서 아직까지 중간에 7월 달에 법 개정돼서 갱신 청구라는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될 텐데, 자,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될 텐데,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묵시의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임대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있게 된다 해서, 자, 갑을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임대인, 임차인 요걸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임차인 을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라고 해서 1개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임차인 을이 이기분 차임을 연체했을 때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임법은 3기가 될 테고요, 주임법은 2기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기가 될 테고, 세 번째, 임대인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된다 해서 6개월, 1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서를 보내서 상대편이 받게 되면은 이때부터 3개월 지났을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요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66에 6일에 x에 3이라고 하는 거에서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건물 전세권에서 주로 이슈가 될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정갱신이라고 봤었고요. 등기 안에도 소위 법정갱신 효력은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소멸 통고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각각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임대인 해지라는 거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요. 임차인이 해지를 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이렇게 가죠. 임차인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런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에서 이때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다 그 해지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66에 6일에 x에 3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만 이제 올해 시험까지는 6개월에서 1개월 얘기가 나오게 될 테고, 임차인은 1개월 가게 될 테고, 내년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6개월에서 2개월이라고 해서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최소한 올해 시험 범주에서는 6개월, 1개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24회 때 구성되고 잘 안 냈던 주제가 될 텐데 해서 1개월에, 그 다음에 이제 2기, 그 다음에 6개월에 1개월, 그 다음에 1개월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에서 다시 1개월 전까지 2기분 차임에서 다시 1개월, 2기, 6개월에 1개월, 3개월이구나 해서 3개월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묵시의 갱신이라는 주제 잘 안 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참 이제 계약 갱신 청구 얘기랑 같이 맞물려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령 2개월 되는 건 다음 시험부터고요. 올해까지는 1개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오른편. 되게 중요한 주제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저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인도를 받게 된다. 그럼 대항력의 발생 시기 또는 이제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확정일자까지 같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가보십시다. 자 5월 4일 날 자 을 명의로 이 F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이 접수가 됐다. 자 그렇게 되면 5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5월 4일 날 만약에 병이라는 임차인 명의로 인도받고요 주민등록 마치게 되면 대항력 또는 이제 나중에 확정일자가 있다고 했을 때 효력 발생 시기 5월 5일 0시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 풀어갈 때 무조건 저당권자가 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가시 모든 문제가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되는 사례를 전제하고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같은 날이라게 되면 최소한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매각에 따라서 뒤에 있는 임차권은 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자 임차인은 자 경매 매수인 낙찰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개념 그걸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권 오른편. 자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우리가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계속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 계속 살 수 있다. 이건 뭐 더구나 당연한 얘기라서 시험에 안 나오고요. 지금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소액 임차인 최대 2분의 1까지 전체 환가 대금의 2분의 1까지 선순위 담보 물권자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노제 전제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니은봇 오름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주택가액이 얼마? 최대 2분의 1까지. 앞에 복잡한 얘기 안 나와. 복잡하기 때문에 2분의 1까지만 인정된다 해서 틀렸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대인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력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이 된 사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인가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티근리을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 법령에 대해서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사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이거 이제 오른편. 자, 일단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최대 5% 룰. 자, 상인법, 주인법 공통적으로 증액 청구 5% 룰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5%이 증액 청구는 뭐냐면 임대차 기간 중에 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동해서 종래에 임대차 타임 이런 거에 적절치 않다라고 했을 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타임의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게 주의하실 게, 누구죠? 임대인, 임차인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증액 청구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시도단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인을 해야만요, 다 증액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 증액 청구는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죠. 왜냐면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자 지금 한 6개월 지났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증액 청구에서 5%라고 하는 걸 올려 받을 수도 있어. 그 위원회에서 사인을 해주게 되면, 근데 그때부터 다시 1년 동안은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니까 거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거의 메리트가 없어서 의미가 없고, 이에 대해서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제약도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구조. 단편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집주인이 제 보증금을 1억을 올려달래요. 그래서 라디오 이런 데다
사연 보내고 뭐 등등. 거기 바로 뭐냐면 재계약한 경우입니다. 재계약한 경우에는 어떻다? 증액 청구에 관한 5% 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지원 확정일자. 라고 하는 거 보통 동사무소, 공증기관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 이런 데 가서 확정일자, 부여일 뭐 등등등을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동사무소가 일반적이죠. 세 번째,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전세권하고 주택 임차권 각각의 권리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뒤에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다 상실하게 된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만 가지고 있다? 전세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전세권은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대항력은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받고요, 주민등록하고요, 확정일자. 물론 순서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게 되면 주민등록까지 하고 나서 다음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에 동호수 표시 없이 주민등록을 했을 때 대항력 취득할 수 없다 해서 요건 공법 얘기죠. 공법에서 논의 쟁점 삼는 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소유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동호수 구분할 체력이 없다. 근데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표시가 돼야지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랑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택법에 있어서 주택이라고 하는 정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묶어서 주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다고 치고 대지만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요?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인정되게 된다. 왜? 바로 대지도 주택의 일부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공법적인 개념이 필요한 파트 두 가지고요.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해서 중소기업과 지방공사 이런 특이한 경우죠. 얘들은 뭐냐면 지방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애들이 주택을 임대차를 하게 됩니다. 법인 이름으로. 그랬을 때 문제는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보통 자연인에 대해서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게 출발점인데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공사 혹은 토지, 주택공사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일반 회사 법인이 뭐죠?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이런 것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넘어가면 작살나는 수가 있어. 그런데 지방공사라든가 토지공사, 중소기업이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이라든가 혹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의 그 직원을 세입자로 집어넣어서 그 직원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닌데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바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되게 된다 해서 5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으로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호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을 변제받는다. 틀렸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있어야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대항력은 뭐라고 했어요?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하고요. 소액 임차인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항력이라는 개념. 2번 주택 소지지가 대구 광역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범주를 가지고 서울시 얘기 나오고 대구 광역시 얘기 나오고 그럼 지역적으로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3번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집원만 기재했을 때 대항력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 안 되는 항상 사이드 나온 지문. 그 다음에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1고 제가 이렇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게 되면, 자, 그날이 똑같다 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록과 똑같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된다 해서 아예 통째로 외우고 가는 거예요. 저당권자하고 임차인이 만나게 되면 무조건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저당권자가 무조건 우선하게 세팅해 줍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가십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자, 순서가 뭐냐,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예를 들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 1억 5천으로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비영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자,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이 보증금이 만약에 2억이 됐다, 즉 5천을 추가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1억 5천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5천 부분은 어떻다? 당연히 저당권자가 우선권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1억 5천까지만 최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주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구,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7회 때 문제 아주 까다롭게 구성이 됐었고, 대신 이거 5번 지문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자, 자, 임차인 무조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임권을 가지고 보셔야 돼. 이걸 꼼꼼히 분석하실 시간은 시험 시간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2017년 1월 28일 날 자기 소유의 X주택을,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해서 1번 을이라는 임차인은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아까 동사무소 가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공증인 사무소 가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2번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임법 적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주임법 적용되지 않는다. 뭐 있어요?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이것만 어떻다?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적용이라는 키워드,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다 주임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까. 3번 질문, 임대차 계획이 묵시적 갱신됐을 때 임대인 갑은 해지를 통제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인만 해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임차인만 해지를 통제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 바로 저 합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혀 모를 얘기. 경제성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을은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자, 아까 우리 증액 청구는 5% 룰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28회 때 문제 겁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주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거의 복불복입니다. 극단적으로 쉽거나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본 몇 개만 가지고 가셔야 돼서 답은 5번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4번은 시도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해서 자,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습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주임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걸 답을 뽑았던 옳게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까요? 자,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은 성립하게 될 테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필수적 등기 사항에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과 범위, 이런 것이 필수적 등기 사항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상대방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경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물 자체를 어떻다? 바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해주고 상대방에게 그 다음에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기본이야. 바로 그런데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해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했어. 그러면 이 임차인이 이 집을 나간 다음에 경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법, 주인법에서는 나가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의무의 이행 등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1번 오른편,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 제2의 임차인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해서 제2의 임차인은 어떠다?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런 식이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게 뭔 소리냐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보증금 받아야 나가는데 세입자한테 보증금이 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갔다 주민등록 이전해 버리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요? 그거 주택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그 주택에 들어온 제2의 임차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 확정일자 부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이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집에 세입자가 되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누가 있는지. 그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바로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할. 그래서 지금 3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을 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해서 오른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자,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 전에는 이게 국고의 귀속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2촌 이내 상속인이 있게 되면 공동 상속을 한다 이런 것들인데 큰 의미가 없고요.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계약 준용한다 적용한다 해서 적용한다 준용한다 관련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면 무조건 어떠 주임법을 적용하게 된다 해서 미등기 전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불리는 거 전세권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죠. 이게 바로 주임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답은 3번 해서 답이라도 외우십시다 해서 내가 세입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그 주택에 뭐 다세대라고 치고 여러 명의 세입자가 있다고 쳤을 때 나보다 선수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엄청나요. 주임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앞부터 제일 뒤까지 전체를 뭉뚱그려서 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주임법을 맞추기는 겁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민법이라는 영역에서 같이 다뤄지다 보니까 뭐 한 대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같은 날 16시에 채권
채권자 정은 X주택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래 볼 것도 없어. 자, 미리 결론 알아야 돼. 임차인 을 하고요. 임차인 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을병 정인가요? 자, 병이 같은 날. 자, 같은 날. 병이 언제? 병이 같은 날이라고 되어 있다. 병이 같은 날이니까 병의 저당권이 뭐가 되고 선순위 권리자가 되고 다음날 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의 저당권이 어떻다?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날 지금 병의 저당권하고 임차인이 같은 날 왔다고 시간은 임차인이 빨라. 그런데 자,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다음날 명시니까 순서가 첫 번째 권리자가 누가 된다? 병의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후두암 권리. 세 번째, 그 다음날 이루어지게 되는 정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요런 순서로 순서 1번, 2번, 3번, 요 순서만 기억을 하면 돼. 자, 다시 앞쪽은 다른 건 빼버리고, 자, 지금 같은 날, 자, 6월 3일 날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병이 같은 날 16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사실은 시간 늦어도 저표라는 개념에 따라서 먼저 저당권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다음날 정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권리자가 뭐가 되고 병이라는 사람이 되고 2순위 권리자가 임차인이 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다음날 하는 것이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또 다음 권리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1번 정이 근저당권을 실행을 한다. 해석 가볼까요? 정이 저당권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X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 을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낙찰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 을이란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 왜?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고 요 밑에 있는 권리 경매 이루어진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저당권을 실행해서 X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 매각으로 인해서 을의 임차권은 소멸된다. 해서 2번 오른편 되겠습니다. 누가 경매 청구를 하든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정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뭐 근저당권, 저당권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 누구 을의 권리는 을의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서 2번을 옳은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은요.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해. 틀렸지? 저 병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배당 순서 병, 을, 정 이런 순서가 되죠. 4번 질문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의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을이 자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X주택을 법원에 인도한다. 개쓰레기들이야. 법원에 인도를 어떻게 해? 법원한테 주택을 어떻게 갖다 줘? 그래서 지금 낙찰받은 사람한테 인도를 하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법원에다 사인을 보내줘. 그러면 임차인이 어떻다? 보증금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 법원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야.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 자, 5번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 신청을 했다. 자, 을이 중간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라서 승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우선 변제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이건 필요 없지. 왜냐면은 이 사람이 먼저 경매 청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순서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 배당 요구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주 어렵게 구성을 했던 사례고 이 문제는 이렇게 가죠. 하여튼 저당권하고 확정일자 부여일이 똑같다. 그러면 누가 저당권자가 우선되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다 좀 살 붙여서 여기서 물어봤던 쟁점은 말소 기준 권리. 경매가 진행됐을 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는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대항할 수 없는 권리 모두 매각으로 소멸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주임법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끝났다가 상임법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